슬라이드쇼 실행하고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부관 연락선 얘기 쭉 하면서 끝에 임화 시인의 현해탄을 봤었죠. 부관 연락선이 당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떠한 그 감정들을 실어 날랐던 배였는가,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왔다 갔다 했을 우리 청년 문인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그 바다를 바라보고 그 배 안에서 문학 작품을 쓰고 시를 남겼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 작품은 한 편 반 정도 본 건데 오늘은 임화 시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근대문학에서 사실은 임화만큼 많은 오해와 곡해 속에 그 존재가 지워졌었던 그런 비운의 인물을 찾기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 역사 속에서 임화를 얘기할 때 비운의 시인 이렇게도 얘기하고 임화의 비극 이런 식으로 비애 할 때 그 비자를 임화에게 붙입니다. 그런데 임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지금까지 우리 문학사에서 역사도 그렇고 문학사도 그렇고 임화를 비롯해서 많은 월북, 납북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시인들이 그 존재 자체가 지워졌었다. 그게 해금된 것이 1988년이었다. 이런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전에 해금이 된 이후에도 사실 임화는 그 임화의 행적을 봤을 때 아주 강력한 사회주의 계열에서도 앞장서서 활동을 했었던 문인이기 때문에 그 정지용, 백석이 해금되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연구되어 온 것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르게 임화는 여전히 많은 곡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석학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근대문학에서 임화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임화는 사실 빼놓아서도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임화가 이데올로기를 지향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사라져간 것들이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오늘은 임화 시인에 대해서 할 건데요. 다 다루진 못합니다. 그 근대문학의 모든 장면에 임화가 있어요. 모든 논쟁에 거의 임화가 참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아까 얘기했듯이 임화를 빼놓고 근대문학을 얘기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을 만큼 우리 수업 시간 곳곳에 임화가 나오기는 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현해탄과 네거리의 시인 임화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현해탄 이야기는 했고 이번에는 네거리를 좀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현해탄을 중심으로 이 부관연락선이라고 하는 이 양국을 잇는 교통수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떠한 의미들을 실어 날랐는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지리적으로 한국과 당시 조선이죠. 조선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이고 이 바다를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 지금도 그렇게 많이 쓰이죠. 현해탄을 건너다 이 말은 관용적으로 일본을 가다 혹은 일본에서 한국을 오다 이런 말로 쓰이잖아요. 이때 현해탄을 거쳐서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의 의미 이것은 바로 그 지리적으로 교통수단을 타고 양국을 왔다 갔다 했다. 지리적인 이동, 이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이 장소, 이 현해탄, 지금 대한해협이라는 이 장소가 바로 탈식민의 욕망과 그리고 세계를 향한 탐구 의지가 이 장소에 투영되어 있었던 바로 근대 체험의 장소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본을 부관 연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을 간다의 의미는 공부하러 간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근대를 경험하고 근대를 습득하러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식민의 본국으로 가는 거였지만 그 속에서는 탈식민에 대한 욕망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이동의 의미도 있는 그런 길이었다는 점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임화는 이 사진, 가운데 있는 이 사진이 인터넷에 쳐보면 제일 많이 나와요. 나비 넥타이를 하고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 느낌을 풍기고 있죠. 이 빗어 넘긴, 포마드를 발라서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지금 이게 뽀샵을 안 한 상태잖아요. 당시의 기술에 의해서. 그런데도 굉장히 미남형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에 가서 그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 옆에 이제 백석 시인, 그 다음에 이상 시인, 이런 세 사람을 놓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그랬더니 잘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잘생긴 시인 뭐 이렇게 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임화, 백석 이렇게 나오죠. 자, 임화는 당시 문단에서 지금 말로 하면 셀럽이었습니다. 셀럽. 그래서 이 임화 별명도 셀럽답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별명은 조선의 발렌티노였습니다. 이 발렌티노가 누구냐 하면 영화 배우예요. 여기 그래서 닮았는지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이 발렌티노와 임화는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발렌티노도 시집을 내기도 했고요. 또 방랑벽이 있었던 것도 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또 여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점도 임화랑 비슷해서 조선의 발렌티노라고 불렸다고 해요. 시인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임화는 실제로 영화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편 정도의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을 했어요. 혹시 제 오픈 채팅방 열었으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시험 삼아. 임화 씨 혹시 고등학교 때 어떤 시 배웠는지 수업 들으면서 한번 오픈 채팅방에 남겨놓으면 제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자, 고등학교 때 뭐 문학 시험에서 받거나 교과서에 본 시가 있으면 기억나는 대로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오늘 다룰 시들이 있는데 사전 정보가 있으면 제가 설명하는데 더 용이할 것 같아서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임화의 별명은 조선의 랭보가 있었습니다. 랭보도 여러분 많이 알죠? 랭보처럼 임화도 이 시의 경향이 우리는 임화 시를 굉장히 뭐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것일 것이다. 노동자의 관점에서 쓴 시가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초반에는 이 랭보처럼 굉장히 비애에 물든 그런 시들을 썼었고 또 방황도 했었고 이런 천재 시인이라고도 불렸었고 이런 관점에서 랭보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조선의 랭보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두 가지 별명만 놓고 보더라도 임화가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순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 시 맞습니다. 네, 네, 그 참고서에 있었나 봐요. 네. 네, 우리 오빠와 화로 맞아요. 우리 오빠와 화로 되게 제일 유명하고 저는 이거가 교과서인지 참고서인지 나왔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우리 오빠와 화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임화 시인 임화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임화는 시인이기도 하고 영화배우이기도 하고 평론가이기도 하고 혁명가이기도 하고 이론가이기도 했어요. 굉장히 다재다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임화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1908년생이고요. 서울에서 출생했습니다. 지금 종로 낙산공원 여러분 아시죠? 낙산공원 아래쪽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년에 보성중학교 입학, 25년에 중퇴를 했는데요. 이 시기에 임화는 인생의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거의 학교도 그만두고 어둠에 쌓여서 살았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를 거쳤고 그 시기에 임화가 의지했던 것이 엄청난 양의 독서 그리고 시였다고 해요. 이 독서의 수준이 저는 거의 필적할 만한 다른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임화 생애를 통틀어 긴 인생을 살다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긴 저작의 양이 엄청납니다. 그 케이스도 그렇고요. 스케일. 자, 그리고 이제 26년에 시와 평론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28년에 주연, 유랑이나 혼가 같은 영화의 주연을 맡았고요. 29년에 일본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일본 유학을 간 이유가 임화의 경우에는 연기 공부를 하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 매료됐기는 했지만 사실 임화는 영화에도 엄청난 애정이 있었어요. 배우로서만이 아니라 영화 이론을 전하고 영화 평론을 쓰고 이런 데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영화 평론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을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영화 평론도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조선에 영화가 자리 잡게 하고 싶은 그런 굉장한 의지를 보였던 것이 또 임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임화가 일본에 유학을 했을 때 거기에서 그 카프 얘기한 적 있잖아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그 카프 동경 지부에 있었던 사람들과 긴밀하게 지내고 그 동경 지부의 일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카프에 발을 담게 되죠. 그리고 조선에 돌아온 후에는 카프 서기장에 1932년에 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프의 대장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지 않은 이 시기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임화가 이제 오늘 이제 해방 후의 행적까지 볼 건데요. 1947년 격동의 시기에 우리나라가 아직 이념적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이 자리를 잡기 전에 1947년에 월북을 택하게 되고요. 53년 북한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삶의 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집으로 첫 번째 시집 현해탄 그리고 찬가 너 어느 곳에 있느냐 이런 시집들이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자, 영화배우 임화의 모습이 궁금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필름이 남아있질 않아서 당시의 사진에 있는 스틸컷이에요. 스틸컷인데 지금 임화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메이크업이 굉장히 진하죠. 원래도 이목구비가 굉장히 화려하게 생겼는데 메이크업을 굉장히 진하게 해서 그냥 지나가면 임화인지 아닌지 잘 모를 정도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스틸컷은 영화 유랑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배우 임화의 모습을 이런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당시 임화에 대한 증언을 보면 얼굴이 굉장히 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인근에 그 보성학교 인근에 여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하죠. 당시 얼굴 하얀 사람이 별로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임화의 별명이 아까 조선의 발렌티노, 조선의 랭보도 있었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이노꼬라고 불렸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뜻이 백인 혼혈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얼굴이 하였다고 해요. 자, 근데 임화의 영화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지만 연기를 썩 잘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증언들을 보면 연기에 대한 혹평들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특히 임화가 출연했던 영화들이 사실은 그 노동자나 빈민 계급, 또 농민 계급의 어떤 생활상을 다루면서 그들의 승리, 그들이 고난을 헤쳐나가서 결국은 혁명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건설적인 내용의 영화에 많이 출연을 했는데
거기에서 맡은 이마의 역할이 예를 들면 노동자나 혹은 농민의 자식 이런 청년 역할을 맡았는데 얼굴이 너무 하얗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울리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호평들이 남아있는 걸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28년 1월 31일자 지면에 실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도 많이 없지만 이마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계급주의 시인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공산주의자, 저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면 제가 이마로 석사 논문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좀 있으셨던 분이긴 하지만 이마 공산주의자 아니야? 이마 시가 뭐 좋아? 왜 그 이마로 논문을 써?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마는 날 때부터 계급주의 시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마는 공산주의자여야만 한다고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마가 첫 데뷔할 때 발표했던 시들의 제목을 한번 보면 연주대, 해녀가, 낙수, 소녀가, 실연 1, 실연 2 이런 제목의 이 6편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제목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민요시를 발표했어요. 민요시. 이마가 민요시를 썼다고? 이런 놀라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한번 보면 이렇게 연주대라고 하는 시의 전문입니다. 여기 보면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뭐 야주계 군밤장사 설설이 끌소 애옥의 만주상사 호이야 호야 뭐 여기 호이야 호야 부들밭 오리새끼 깨우어 깨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손톱을 툭이면서 깨깨푸드덕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런 시는 민요의 리듬감을 살리고 있는 전형적인 민요시죠. 이런 시를 통해서 이마가 시로 데뷔를 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민요시가 문단의 어떤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기는 했어요. 이마도 초반에 여러 가지 시적 여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민요시를 통해 시인으로 데뷔했다. 이런 사실을 일단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요시 시기를 거쳐서 이마는 낭만적 서정시, 그러니까 감상성이 매우 짙은 낭만적 서정시 시기를 또 거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시를 보면요. 이마를 우리 오빠와 화로의 시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되게 이질감을 느껴요. 이마가 쓴 거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 다음에는 또 다다이즘 시로 넘어갑니다. 이 다다이즘은 초현실주의의 한 경향성이죠. 그래서 굉장히 실험적인 다다이즘 시를 쓰게 되는데요. 이 다다이즘 시가 계급주의와 당시에 결합을 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이즘 시를 쓰던 시기에 이마는 계급주의적인 자신의 성향을 더욱더 확고히 발견하게 되고 이 다다이즘 시 이후에 계급주의 시로 전향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한 3년여가 되는데요. 굉장히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속에서 계급주의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한 논문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마가 태어났던, 그러니까 이마의 집이 있던 낙산에서 이마가 다녔던 보성 고보까지의 길입니다. 통학길이겠죠. 통학하던 길. 이마가 주로 다녔던 길이 이런 진한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마가 뭘 보고 다녔을까? 이 논문에서 그것을 연구했는데요.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마가 다니던 길에 뭐가 있었느냐? 여기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요. 종로경찰서, 근우회, 태화관, 뭐 노동조합, 극장, 도서관, 폐허 있죠? 폐허, 잡지 폐허, 그다음에 백조 이런 것들을 출판하던 곳이 있었고요. 법원,
그다음에 조선지광이라고 하는 잡지를 출판하던 곳, 신간회, 또 문예운동이라고 하는 잡지를 출판하던 곳, 여기가 보성고보죠. 이런 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 노동총동맹 회관 이런 데들이 있었어요. 조선 중앙일보 이런 데들도 있고. 그러니까 임화가 이 일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것을 보고 들었을까, 무엇에 영향을 받았을까를 이 논문이 연구했는데 여기에 있는 단체들, 또 여기에 있는 어떤 출판사들, 이런 곳들이 사실은 임화의 활동 무대가 되죠. 나중에 실제로. 그래서 임화가 노동운동, 또 계급주의에 심취하고 문학과 또 문학을 통한 운동 이런 데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이 보성고보 시절 그리고 임화가 유년과 청년을 보냈던 이 종로 일대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번에 봤죠.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카프 사진이고요. 아까 오픈 채팅방에도 우리 오빠와 화로 말고 순이가 나오는 캐릭터가 나오는 시를 본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시일 겁니다. 네거리의 순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네거리의 순이는 임화가 아까 과정을 봤잖아요. 최초의 민요시에서 낭만적 서정시를 거쳐서 다다이즘 시로 갔다가 계급주의로 변화하는 과정을 봤었는데 이 계급주의로 전향한 후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계급성을 강하게 띌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네거리의 순이도 여기 보면 청년의 연인 근로하는 여자 너를 가졌었다 이런 표현이 들어있죠. 임화 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 바로 이러한 네거리의 순이나 우리 오빠와 화로 같은 계급주의적인 시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순이라고 하는 대상에게 화자가 말을 걸고 있어요. 네가 지금 간다면 어디를 간단 말이냐. 그러면 내 사랑하는 젊은 동무, 너, 내 사랑하는 오직 하나뿐인 누이 동생 순이, 너의 사랑하는 그 귀중한 사내, 근로하는 모든 여자의 연인, 그 청년인 용감한 사내가 어디서 온단 말이냐. 이렇게 대화체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시의 형식, 기법을 썼느냐. 아까 우리가 임화 영화 배우라고 했고 영화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화의 이러한 시들을 보면 영화적인 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말하는 어떤 독백, 방백 혹은 대사를 치는 듯한 그래서 임화의 이런 류의 시들, 우리가 이런 류의 시들을 단편서사시라고 부르는데 이 단편서사시 얘기는 또 언제 따로 한번 잡아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단편서사시는 영화처럼 장면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효과를 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인물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누군가가 화자가 순이라는 대상에게 대사를 치고 있는 듯한 그리고 서사 라인이 짐작이 되는 그러한 기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임화의 단편 서사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네거리의 순이는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임화의 생애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각인된 게 바로 이제 카프 서기장으로서의 임화입니다. 카프 첫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카프는 우리 문학사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문학을 가지고 활동을 했던 단체였습니다. 지금도 여러 문학단체가 있는데 카프처럼 그렇게 강력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움직였던 단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카프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방향전환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1차 방향전환, 2차 방향전환. 1차 방향전환은 말 그대로 카프의 어떤 조직이 가고자 하는 노선을 전환했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 크게 있었다는 거죠.
이 두 번의 방향 전환이 다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냐면 더 강력하게 문학을 가지고 계급주의 운동을 하자라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이것은 그만큼 카푸에 대한 어떤 외부적인 탄압이 거셌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도 어떤 학생회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떤 외부적인 혼란이나 위협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내부적으로는 더 말이 많아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더 강력하게 이런 노선을 가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행동을 확고히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하게 마련일 텐데 카푸도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1차, 2차에 걸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두 번의 검거 사건이 있죠. 1차 검거, 2차 검거. 그래서 1차 검거에서 17명이 구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푸 시인집을 발간을 하게 되죠. 그리고 32년에 또 계속해서 이제 조직을 개편해요. 중앙위원회 지도부를 대폭 개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도부가 분열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임화가 서기장 때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33년에 카푸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박영희라는 사람, 신유인이라는 사람, 신석초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신유인이라는 사람이 급기야 카푸를 탈퇴하겠다고 탈퇴계를 제출하게 됩니다. 임화가 서기장일 때. 그러니까 임화는 내부의 분열 그리고 외부의 탄압 이 상황에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 제2차 검거 사건이 벌어지면서 거의 지도부가 일망타진되는 수준이었어요. 38명이 잡혀갔고 임화도 이때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차 검거 사건을 넘어서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카푸는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10년 만에요. 이게 바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본 카푸의 흐름입니다. 자, 아까 봤듯이 이 임화가 서기장일 때 카푸는 우리 문단에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적극적으로 문학 활동을 펼쳤는데 내부 분열, 뭐 탄압이 거세지니까 방향을 놓고서 내부의 분열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지도부가 이탈하게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외부적인 탄압은 더 거세지고 또 문단 내부에서 보면 모더니즘 계열 문학 정치적으로 보면 우익 문학이고요. 문학의 성향으로 보면 순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학과의 대립도 점점 더 거세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 우리 문단이 마치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서 양분되어서 막 엄청나게 싸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식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임화가 카푸의 수장을 맡고 있었다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임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임화는 이러한 카푸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느냐 더욱더 강경한 계급주의 노선을 천명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임화는 사실은 이렇게 계급성에 강한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임화가 어떠한 시적 노정을 거쳤는지 영화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어땠는지 이런 것을 봤지만 임화를 이렇게 만든 것은 사실 이 상황적인 맥락이었던 거예요. 타고난 투사여서가 아니라. 자, 이게 바로 1931년 이 10월 2일이라고 적혀 있는 카드인데요. 일제 경찰이 감시 대상 인물들을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서 관리를 했어요. 이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카드에 있던 임화의 모습인데요. 아까 나비 넥타이를 하고 있던 임화하고 다르게 생겼죠. 이 어깨에 너무나 무거운 역사적인 사명,
짊어지고 있었던 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이마가 굉장히 수척해진 모습, 거의 뭐 눈도 퀭하고 볼도 쏙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16888번 임화의 모습입니다. 자, 카프의 수장이기 때문에 일제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자, 아까 신건설 사건으로 제2차 검거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 신건설 사건이 뭐냐면요. 이게 아까 그 감시 대상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신건설 아까 그 카프는 굉장히 조직적인 활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산하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과가 있었어요. 종교분과, 뭐 연극분과 여러 분과가 있었는데 그 분과에 소속되어 있던 연극 단체 신건설이라고 하는 연극 단체가 연극 공연을 하다가 그 안에서 어떤 그 단체 소속의 한 청년이 무슨 유인물 같은 걸 나눠줬다고 해요. 그 관객들한테. 그것을 빌미로 카프가 그랬다. 카프 지도부의 허락 없이는 이게 안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뭐 핑계를 댔겠죠. 그래서 이 신건설 사건을 계기로 카프 지도부를 대대적으로 검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핑계거리를 찾은 거죠. 그래서 이 34년에서 35년에 걸쳐서 80명을 검거하고 최종 23명을 기소했던 사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당시 신문에 실렸던 신건설의 공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2차 검거 때 많은 지도부가 잡혀 들어가게 되고요. 23명이 기소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임화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임화 어디 있는지 찾아볼까요? 보이나요?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어디쯤에? 저쪽에. 저쪽 오른쪽 맨 위에가 임화죠. 자, 확대해 볼까요? 자, 2차 검거 당시 임화의 모습입니다. 아까 일제 감시대상 카드 1931년 사진을 봤을 때보다 임화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죠. 이 사진은 사실 많이 떠돌지 않는 사진이에요. 근데 임화 이때는 실제로 많이 병들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여기 기사에 뭐가 써 있느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써 있는데 프로 문화 운동을 비합법으로 취급, 검거 시작한 지 7, 8개월이나 유치, 취조타가 송국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은 프로 문화 운동을 그 비합법으로 취급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지도부를 잡아들였다는 뜻이고요. 검거를 시작한 지 7, 8개월이나 유치장에 넣어놓은 거야. 우리가 여러분 법에 대한 상식이 있으니까 일단은 유치장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뭐 판결을 하든 훈방을 하든 하잖아요. 근데 유치장에 7개월, 8개월 동안 넣어놓은 거예요. 거의 고문 수준이죠, 고문 수준. 네가 빨리 전향을 하든 아니면 누가 그랬다고 불든 자수를 하든 뭐 하든 하라는 거, 괴롭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지도부를 이제 송국, 이제 유치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감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써 있어요. 당시에 이 카프 일망타진 검거 소식은 신문에 대대적으로 실리고 하루 이틀 만에 실린 게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문단을 그리고 조선 전체를 뒤흔들었던 엄청난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가 1935년이었습니다. 1월 16일자 신문이었고요. 아까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임화 외에도 임화의 절친, 문단 동지였었던 김남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귀래라는 사람도 여기 유일한 여성이 보이는데 이 사람은 임화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부인이었습니다. 이귀래도 보이고 그 다음에 문학평론가인 백철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카프 2차 검거로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때 이제 1935년 5월 15일 기사인데요. 뭐라고 써 있느냐? 자, 큰 제목 헤드라인에 카푸라고, 이때는 이제 맞춤법 외래어 표기가 이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으니까 카푸의 해산 권고라고 큰 글자로 써 있어요. 여기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카푸는 그간 맹원 다수가 모 혐의로 주 지방법원의 심의에 있는 중인데 수일 전에 동대문 경찰서 고등계에서는 동대문 밖 탑골 승방에서 요양 중에 있는 카푸의 중앙위원 임화군에게 여러 가지 정세를 말하고 카푸의 해산을 권고하였고, 또 그 이튿날에는 도 경찰 부원도 탑골 승방으로 임화군을 찾아가 해산을 권고한 바 있어 임화군은 방금 남아있는 맹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좌우간 해산 권고 문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리라 한다. 이런 소식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임화가 잡혀갔다고 했는데 궁금하지 않나요? 왜 요양 중인지? 탑골 승방이라는 곳에서. 자, 임화는 이 아까 그 사진을 볼게요. 이 상태로 다른 맹원들과 함께 감옥으로 실려가다가 실려가는 길에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얼굴에서 보이듯이 당시 임화는 굉장히 심한 폐병을 앓고 있었어요. 각혈을 하면서 쓰러져서 기절을 하는 바람에 임화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풀려나게 된 거예요. 사실 이건 임화에게는 엄청난 채무감으로 남아있겠죠. 같이 투쟁을 했던 동지들은 감옥에 갇혔고 자신은 어쨌든 간에 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손발이 다 묶이고 꺾인 상태에서 자기만 혼자 병든 몸으로 풀려나 있는 겁니다. 절대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이 상황에서 이 기사가 난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이 그런 의미입니다. 맹원 다수가 모 혐의로 주지장본을 심의에 있는 중인데 요양 중인 임화에게 누가 찾아오냐? 경찰서에서, 일본 경찰이죠. 일본 경찰이 찾아와서 카푸 중앙위원 임화군에게 해산을 권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 알죠? 권고가 아니라는 것을. 강요죠, 강요. 자, 강요를 하게 되고 한 번 간 게 아니라 또 갑니다. 누가? 도 경찰 부원이 또 가요. 해산을 권고하러. 권고라는 이름의 종용을 하러 찾아가고 임화는 여기서 더 견디지 못하게 되죠. 자, 이 기사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경찰 당국의 권고로 프로 예맹, 이건 이제 카푸입니다. 프로 예맹 해체라는 기사가 납니다. 또 없었는데 해체라는 기사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볼 수 있게, 자, 경찰 당국의 권고로 프로 예맹 곧 해산 해체. 서기장 임화 씨 명의로 해산계를 동대문서에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이, 그러니까 경찰이 조직을 없애버리지 않고 임화 스스로 해산계를 제출하도록 종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봐서는 임화가 직접 자진 해산을 한 거죠. 해체를 해버린 거죠.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강압에 의한 해체였다는 겁니다. 자, 이 기사에는 또 이런 문장도 실려 있어요. 대다수의 동지가 옥중에 있어 임화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딜레마에 빠졌고 불과 몇 명의 동지와 협의한 후 해산계를 제출해 조선문단에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이렇게 기사에 쓰고 있습니다. 카푸의 해산은 조선문단에 이렇게 파문을 일으킬 정도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역사에서 지워져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었죠. 자, 임화가 이때의 심경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기사에 있는 내용인데요. 카푸 해산계를 내게 되기까지 괴로운 호흡과 침통한 기분으로 몇 날 밤을 새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는 수 없이 제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만 통탄스러운 게 있다면 금일의 객관적 정세의 불리함, 그러니까 다 잡혀 들어갔으니까요. 탄압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의 우회적인 표현이고요. 유감된 바를 말한다면 다른 여러 동지들과 합의하지를 못한 점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감옥에 있는 동지들하고 상의하거나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논의할 수도 없었고, 이모아가 절친한 동지인 김남청과 둘이 가서 해상계를 제출하고 자기 손으로 카프를 끝장낸 겁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힌 동지들은 이모아를 비난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무슨 고초를 겪어도 내가 전향하지 않고 여기까지 갇혀 있는데 밖에서는 이모아가 카프를 해산해버린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이귀래라고 이모아의 첫 번째 부인 봤잖아요, 여기. 근데 이 귀래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이모아가 이혼을 당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귀래는 문린이라기보다는 사회운동가였어요. 정말 사회주의 운동가였는데 이모아의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모아가 이모아의 성향 때문에 이 급진적인 사회주의 운동가들에게는 기회주의자로 몰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길의 경우에도 그런 너무나 말랑하고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이길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이모아를 카트 쳐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카트 쳐버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간접적으로 이모아의 이런 무른 성향을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몸에 병이 들 만큼 얼마나 그렇게 시달렸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네거리의 순위를 봤잖아요. 이 네거리의 순위는 여러분이 눈으로 읽었을 때 알 수 있듯이 계급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 순위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계급의 한 길로 나아가자. 우리 손잡고 나아가자.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건설하자. 이런 구호들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여기 다시 내거리에서 라는 시를 보면요. 이건 언제 쓴 거냐면 여기 35년 7월 27일에 쓴 거예요. 카프 해상계가 제출된 게 35년 5월이에요. 그러니까 카프 해산 직후에 쓴 시인 거죠. 자, 이 시를 보면 이제 정말 임화스러운 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누가 읽어보면 좋겠는데, 자, 좀 길어서 AI에게 지난번에 읽혔더니 너무 감정을 못 살려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AI에게 시키지 않았어요. 시는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혹시 이거 읽어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안타깝네요. 제가 읽어야 돼요? 제가 읽는 게 더 나아요? 진짜? 그러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AI보다는 잘 읽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내 거리에서 지금도 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맞고 보내며 전차도 자동차도 이루 어디를 가고 어디서 오는지 심히 분주하다. 내거리 복판엔 문명의 신식기계가 붉고 푸른 예전 깃발 대신에 이리저리 고개를 돌린다. 스톱, 주의, 고. 사람, 차, 동물이 똑 기에 배우듯 한다. 거리엔 이것밖에 변함이 없는가. 낯선 건물들이 보신각을 저 위에서 굽어본다. 옛날에 점잖은 간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다지도 몹시 바람은 거리를 씻어갔는가. 붉고 푸른 네온이 지렁이처럼 지붕 위 벽돌담에 기고 있구나. 오, 그리운 내 고향의 거리여. 여기는 종로 내 거리. 나는 왔다. 멀리 낙산 및 오막살이를 나와 오직 네가 보고 싶은 마음에. 넓은 길이여, 단정한 집들이여. 높은 하늘 그 밑을 오고 가는 허구한 내 행인들이여 다 잘 있었는가. 오, 나는 이 가슴 그득 찬 반가움을
어찌 다 내토를 할까? 나는 손을 들어 몇 번을 인사했고 모든 것에게 웃어 보였다. 번화로운 거리여, 내 고향의 종로여, 웬일인가? 너는 죽었는가? 모르는 사람에게 팔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잊었는가? 나를. 일찍이 뛰는 가슴으로 너를 노래하던 사내를. 그리고 내 가슴이 메어지도록 이 길을 흘러간 청년들의 거센 물결을. 그때 내 불쌍한 순이는 이곳에 엎어져 울었었다. 그리운 거리여. 그 뒤로는 누구 하나 내 위에서 청년을 빼앗긴 원한에 울지도 않고 낯익은 행위는 하나도 지나지 않던가. 오늘 밤에도 예전같이 내 섬돌 위엔 인생의 비극이 잠자겠지. 내일 그들은 내 바닥 위에 티끌을 주우며 그리고 갈 곳도 일할 곳도 모르는 무거운 발들이 고개를 숙이고 타박타박 내 위를 걷겠지. 그러나 너는 이제 모두를 잊고 단지 피로와 슬픔과 검은 절망만을 그들에게 안겨 보내지는 설마 않으리라. 비록 잠잠하고 희미하나마 내일의 커다란 노래를 그들은 가만히 듣고 멀리 문 밖으로 돌아가겠지. 간판이 쭉 메어 달렸던 낯익은 저 이게 지금은 신문사의 흰 기가 죽지를 들인 너른 마당에 장꾼같이 웅성대며 확 불처럼 흩어지던 내 옛 친구들도 아마 대부분은 멀리 가버렸을지도 모를 것이다. 그리고 순이의 어린 딸이 죽어간 것처럼 쓰러져 갔을지도 모를 것이다. 허나 일찍이 우리가 안 몇 사람의 위대한 청년들과 같이 진실로 용감한 영웅의 단한 발자국이 내 위에 끊인 적이 있었는가? 나는 이들 모든 세 세대의 얼굴을 하나도 모른다. 그러나 정말 건재하라. 그대들의 쓰린 앞길에 광영이 있으라고. 원컨대 거리여, 그들 모두에게 전하여다오. 잘 있거라, 고향의 거리여. 그리고 그들 청년에게 은혜로우라. 지금 돌아가 내 다시 일어나지를 못한 채 죽어가도 불쌍한 도시, 종로 내거리여. 사랑하는 내 순이야. 나는 뉘우침도 부탁도 아무것도 유언장 위에 적지 않으리라. 자, 아까 내거리의 순이 보던 거하고 약간 느낌이 다르죠. 내거리의 순이는 픽션 같아요.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임화의 심정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이 시를 보면 이 시도 국어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상황은 임화가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폐병 걸려서 죽는 사람 많았어요. 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동지도 잃고 자기가 그렇게 목숨 바쳐서 키우고 싶어 했던 그 조직도 없어지고 다 동지도 없고 다 잃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디로 가야지? 이 낙산 집에서 살지 못해요. 어디로 가냐면 요양을 하러 갑니다. 마산으로. 네, 그 요양에 앞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살았던 그리고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고 투쟁의 배경이 되었던 그 종로 내거리를 보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비참한 상황인데 거리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든데 안암 그 오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일상적인 거예요. 다. 그런 심정하고 비교해 보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배경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그런 어떤 비극적인 심정과 평범한 내거리의 풍경 딱 묘사하고 있고요. 번화로운 거리 내 고향의 종로요. 이 느낌표들을 보면 계속 이 거리들을 부르고 있어요. 이 거리. 이 거리가 이모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인 거죠. 교차로잖아요. 내거리는
여기서 네거리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일반 명사예요. 네거리, 사거리. 이 사거리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내가 선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네 방향 중에. 그리고 여기와 여기가 맞닿는 곳. 이곳과 다른 곳이 맞닿는 곳.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시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운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 네거리 속에 그런 상징적인 면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이게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좀 인상적으로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마지막 있잖아요. 불쌍한 도시 종로 네거리여 사랑하는 내 순이야. 그리고 그 앞에 지금 돌아가 내 다시 일어나지를 못한 채 죽어가도, 그러니까 이 죽을지 살지 모르고 떠나는 길이거든요. 그러면서 도시를 부릅니다. 이 불쌍한 도시. 이만은 계속해서 자기의 도시, 자기의 나라를 불쌍하다고 불러요. 히어네탄에서도 그런 문구가 있었을 텐데, 불쌍한 도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종로 네거리 사랑하는 내 순이야. 나는 뉘우침도 부탁도 아무것도 유언장 위에 적지 않으리라. 이 말이 임화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유언장은 말 그대로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뜻을 남겨놓는 문서잖아요. 그런 글이잖아요. 근데 임화는 왜 유언장 위에 아무것도 적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사실은 뉘우침도 있을 거고 부탁도 있을 거예요. 쓰고 싶은 말 중에. 근데 왜 아무것도 적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자, 생각이 나는 사람은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세요. 제가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적지 않았을까?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드는 게 있고 여러분도 아마 나름대로 생각이 드는 게 있을 텐데 유언장 위에, 그러니까 빈 유언장인데 빈 채로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안 적는다. 이 의미가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오픈 채팅방에 아무것도 안 올라오네요. 자, 이게 바로 1910년대 종로 네거리의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임화가 1908년생이라고 했잖아요. 임화는 1910년대에, 그러니까 이 소년 시절을, 유년, 소년 시절을 이러한 풍경을 보면서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뛰어놀고 또 여기에서 방황도 하고 이렇게 보낸 거죠. 이 10년대의 풍경입니다. 지금 보면 전기는 들어와 있지만 여기 보이는 옷차림 이런 것들은 아마도 한복, 전통 한복인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근대화 초창기이기 때문에. 자, 이 장면은 좀 더 뒤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종로 네거리의 모습인데요. 건물도 많이 올라간 것도 보이고 자전거도 보이고 사람들의 옷도 양복 또 근대적인 복식을 입은 모습이 보이고요. 저 멀리 전차도 보입니다. 근대화된 거예요. 임화는 이런 과정을 다 자기 앞 동네에서 본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뛰어놀던 곳에서. 그러니까 이 우리 녹강을 다 들었죠? 몇 명 안 들은 것 같긴 하던데. 녹강에서 본 것처럼 같은 장소인데 급격한 체제의 변화, 이런 문화적인 흐름의 급격한 변화, 이런 데서도 트랜스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다 들었죠? 들어서 알죠? 아는 것 같은 표정이라고 믿을게요. 여기에서 임화가 그런 트랜스 현상을 겪은 거예요.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다 그 장소에.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고 학교 다녔고 활동했고. 그런데 얼마나 급격한 변화가 몰아닥쳤는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어볼까요, 제가? 동영 녹강 잘 들었으니까. 그 트랜스 현상을 겪으면서 어떠한 질문이 자기에게 생긴다고 했죠? 뭐에 대한 질문이? 그렇지. 정말 잘 들었네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트랜스 현상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더 나아가서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그걸 알므로써 문학 작품을 훨씬 더 폭넓게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해협의 로맨티시즘이라는 이마의 시인데요. 이건 제가 또 다시 읽으면 여러분이 너무 피로할 것 같아서 눈으로 한번 다 잘 쫓으면서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2시 45분까지잖아요. 만약에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조금 남겨놓고 하겠습니다. 자, 해협의 로맨티시즘은 임화가 아까 별명이 조선의 발렌티노, 조선의 랭보, 아이노꼬 뭐 이런 거 있다고 했는데 해협의 그 로맨티스트 이런 것도 있어요. 임화의 별명이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데 임화를 해협의 로맨티스트라고 불리게 한 것도 이러한 그 현해탄 시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들에서 기인합니다. 지난번에는 현해탄이라는 시를 봤고요. 지금 이 시는 똑같은 첫 시집 현해탄이라는 시집에 들어있는 해협의 로맨티시즘인데요. 이 로맨티시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로맨틱, 성공적 할 때 그 로맨틱과는 좀 다른 로맨틱이에요. 나중에 이것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시를 보면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냐. 부관 연락선 위에서 일본으로 가고 있다. 이 상황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현해탄에서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 임화에게. 여기 보면 그 묘사가 되어 있죠. 바다는 잘 육착한 몸을 뒤척인다. 해협 및 잠자리는 꽤 거친 모양이다. 이 바다가 뒤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협 그 밑에 그 잠자리 그 울퉁불퉁하니까 바다도 잠자리가 불편해서 저렇게 몸을 뒤척이는구나. 자기가 그러니까 바다도 너도 잠자리가 불편하니? 라는 거죠. 그리고 쭉 이제 배 위에서의 풍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맑게 갠 파란 하늘이 있고요. 물새도 멀리 날아가고 부산 부두는 벌써 아득한 고향의 포구인가. 그러니까 부산에서 출발해서 점점 부산항이 멀어지고 있는 거죠. 배가 점점 시모노세키로 향하고 있으니까. 자, 이것도 이제 배 위에서 풍경이 묘사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그가 있어요. 그는 임화 자신이 투영된 화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 열도의 긴 그림자를 바라보는 개다. 흰 얼굴에는 우리 알죠? 임화가 얼굴이 하얘잖아요. 아이노코라는 별명. 그러니까 자신이 투영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전적인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과거의 혁명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임화는 되게 남 얘기하듯이 영화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신이 투영되어 있는 이런 고백적인 글을 쓸 때는 어조가 달라집니다. 이것도 그렇죠. 흰 얼굴에는 분명히 가슴에 로맨티시즘이 물결치고 있다. 이 로맨티시즘은 막 로맨틱해 할 때하고 좀 다른 거예요. 어떤 로맨티시즘이 움직이고 있냐. 예술, 학문, 움직일 수 없는 진리, 그리고 사상이 높다랗게 굽이치는 동경. 이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을 익혀 다시 이 바다 위 물결에 올랐을 때, 이건 이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들을 배우러 다시 이것들을 배우고 이 배를 타고 돌아갈 때를 의미합니다. 뭐가 되겠느냐? 나는 슬픈 고향, 여기도 슬프다, 불쌍하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슬픈 고향의 한밤, 횃불입니다. 이 회문은 횃불보다도 밝게 타는 별이 되리라 라는 마음에 가슴이 설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돌아와서 스타가 되어야지. 와서 내가 이 배운 걸 써먹어서 뭔가 성공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임화의 사명감 또 임화가 운명을 받아들이는 심정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슬픈 고향의 횃불이 되고 싶은 거예요. 더 밝은, 횃불보다 더 밝은 별이 되고 싶은 거죠. 뭐하러? 셀럽이어서가 아니라 비춰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자, 이것도 이제 그 배가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고요. 자, 여기 반사이, 반사이, 다이닛 이러고 있는데 반사이는 반자이, 만세, 다이닛은 대일본 뭐 이런 것에 뭐 끄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배 안에서. 어디냐면 2등 캐빈, 그러니까 2등실에서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 사전 지식이 이제 있는 사람들이니까 알 수 있죠. 이마가 있는 곳은 3등실이고 이 소리는 어디에서 들려오느냐? 2등선실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데 이마는 이것을 감격인가? 아니면 협의, 이건 위협이거든요. 위협인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소리가. 만세 만세 대일본 어쩌고 하는 소리가 이마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들은 감격을 표출하는 거야? 아니면 위협은 누가 누구를 위협한다 라고 할 때 성립되잖아요. 그 위협인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청년의 가슴에 굵은 돌이 내려앉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설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두렵고 또 설레고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기도 하고 사명감도 넘치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에서 좀 가슴을 말랑말랑해 하는 게 어떠한 불덩이가 과연 층계를 내려가는 그의 머리보다도 더 뜨거웠을까? 어머니를 부르는 어린애를 부르는 남도 사투리. 오, 그것은 왜 눈물을 자아내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남도 사투리는 조선의 남쪽 사투리, 뭐 부산일 수도 있고요. 다 어느 지역에 살든 부산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가야 했으니까 어느 남도인지는 모릅니다. 전라도 쪽 남도인지 경상도 쪽 남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엄마 부르고 애 부르는 남도 사투리에 그냥 이마는 눈물이 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자기도 왜라고 얘기해요. 왜? 왜 자꾸 그게 눈물이 나느냐? 이게 대비적인 거잖아요. 반사이, 반사이, 다이닛 하는 이 소리와 이 조선의 남도 사투리. 결국은 이마는 이게 슬픔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정말로 무서운 것이 불붙는 신념보다 무서운 것이 자랑스러운 이름아 적이 클수록 순위도 크구나.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투쟁적인 의지를 돋우는 방향으로 계속 몰아붙이는 거죠. 그리고 3등 선실 및 동그란 유리창을 내다보고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을 때 깊은 바다의 검푸른 물결이 왈칵 해일처럼 그의 가슴에 넘겼다. 오, 해협의 낭만주의요. 자, 이마의 낭만주의, 로맨티시즘은 단순히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독특하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랑. 그래서 이마의 로맨티시즘을 혁명적 로맨티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계속해서 어떤 이런 사명 속으로, 투쟁 속으로 자신을 계속 가다듬으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단순히 감상성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진취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로맨티시즘하고 대별되도록 혁명적 로맨티시즘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문학 작품, 특히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여기다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뭐 간단한 것도 좋아요. 시가 좋아요. 아니면 저는 공감이 안 돼요. 라든지 그런 반응을 올려주시면 저도 내가 하는 말이 메아리가 아니라 뭔가 반응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도 안 올릴 거예요? 한번 올려주세요. 해협의 로맨티시즘에 대한 감상. 이마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이마 좋아합니다. 안타까워요. 되게 곡해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네, 쓸쓸함이 느껴지죠. 맞아요.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마의 시선으로 이 시를 보기 때문이에요. 보통 이마의 시가 안 좋다. 아까 제가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줬잖아요. 이마의 시가 안 좋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설명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다 계급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드러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평가들을 내리는데 그런 시들이 분명히 있어요. 구호에 가까운 시들. 아까 내거리의 순위 같은 경우에도 남들 감동하라고 쓴 건데 감정의 동화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시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임화가 이렇게 자기 고백적인 시를 쓴 것들을 읽어보면 태생적으로 시인이구나, 혁명가 이전의 시인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골로기 이전의 시인 임화, 한 청년 임화를 바라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읽어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쌉싸름하다는 표현, 최준혁 너무 좋은데요? 쌉싸름한 시라고. 네,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자, 임화가 배 위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일어났는지 그 배 위에서 쓴 시편들이 여러 편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겁니다. 눈물의 해협이라는 시도 현해탄이라는 시집에 실려 있어요. 이것까지만 보고 오늘 뒤에 거는 못할 것 같은데요. 자, 이 시도 길어요. 길어서 여러분이 제가 쭉 이야기하면서 넘길 테니까 꼭 제가 올려놓은 강의 자료 읽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는 영화적인 장면이 또 그려집니다. 어떠한 장면이냐. 일단 시를 읽기 전에 상황을 먼저 설정해놓고 시를 읽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배경은 부관연락선이에요. 밤이에요. 자, 젊은 부부가 있어요. 20대 초중반에, 지금보다는 결혼을 훨씬 일찍 했으니까 20대 초중반에 여러분 나이에 젊은 부부예요. 갓난아이를 데리고 부관연락선에 탔어요. 밤을 새서 가야 됩니다. 부관연락선을 타고. 그런데 날씨가 안 좋아요. 그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아기야 부르고 있어요. 아기야, 너는 자장가도 없이 홍곤히 잔다. 이제서야 잠이 들었다만 너무 오랫동안 보채어 좁은 목이, 아기의 목이 칼칼하게 쉬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울다 지쳐서 잠든 상황인 거죠. 이 신생아가. 얼마나 부모가, 젊은 부모가 해줄 수도 없는 그 배 안에서 안절부절했겠어요. 근데 겨우겨우 애가 잠이 듭니다. 여러분은 애 아직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애기가 너무 울면 나중에는 쉰소리로 울어요. 목쉰소리로. 그 상황에서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 젊은 아빠가 아기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아기야, 너는 잠들었다만 너는 오늘 밤 이 해협 위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의 단 한 가지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잔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일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뭘 모르냐? 바람이 지금 바다 위에서 무엇을 저지르고 있는지, 물결이 가판 위에서 무엇을 쓸어가고 있는지, 물밑에 어족들이 무엇을 탐내고 있는지, 동그란 유리창을 들여다보는 것이 정녕 죽음의 검은 그림자라는 것도 너는 모르고 잔다. 이 부모는 못 잔다는 거예요, 결국은.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죠. 자, 아마 우리를 실은 큰 배가 수평선 아래로 영원히 가라앉는 비창한 통곡의 순간이 온다 해도 너의 곰은 잠은 깨이지 않으리라 라고. 늘 가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서 죽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 부관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그 헤어짐의 순간도 사실은 죽음의 순간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누구랑 헤어질 때 왜 그렇게 슬프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느끼는 것도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결국은 죽음의 속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정말 내 배가 뒤집혀서 죽을지도 몰라. 이런 것과는 다른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근원적이고 본래적인 죽음의 그런 속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게 다가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아기를 호명하죠. 아기야, 오늘 밤 이 바다 위에 기적의 손길이 미쳐 있는 줄 아느냐? 이마희 시에 보면은 기적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눈물이 흐르는 거죠. 왜 우리에겐 기적이란 없는가라는 것에 대해. 현해탄 넓은 바다 위 지금 젖꼭지를 물고 누워 뒹굴을 듯 흔들리는 내 두 볼 위에 하염없이 눈물만이 흐른다. 누가 울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기가 울다 지쳐 잠들어서 눈물 자국이 나 있는데 부모도 우는 거죠. 그냥. 이 감정의 동화가 못 되면요. 심파 같은 거예요. 이 상황이. 근데 여러분은 그러지 않죠?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네 젊은 어머니의 눈물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아느냐? 한 방울 눈물 속엔 일찍이 네가 알고 보지 못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쭉 나열하고 있어요. 이걸 이마시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시가 너무 읽기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옛 노래, 향기, 공상, 푸른 보리밭, 이 과거의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들이 다 들어있죠? 지금 눈으로 보면. 그리고 누른 볕단 촌 눈길. 그런데 안 좋은 것도 다 들어있어요. 도야지의 비명, 외방 욕설, 집행표지. 집행표지는 뭐 군대에 뭐 가라, 감옥에 가라 이런 게 표지죠. 그런 것, 멀리 간 동기와의 추억, 뭐 매운 정경, 다툼의 불길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한 방울 속에는 말하지 못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순간이 힘들어서 단지 너무 불쌍해서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삶의 것들이 그 모든 감정들이 다 응축이 돼서 그 눈물 한 방울로 나온다고 이 이마가 이 시에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안에는 이내입니다. 오타예요. 우리 배가 다행히 이 밤이 지나서 물결도 잦아들고 우리 배가 어느 항구에 들어간데도 이내 새 운명이 까마귀처럼 소리칠 게다 라고 했어요. 기적이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데 까마귀는 흉조라고 우리가 인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도착한다 해도 우리에겐 희망이나 기적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쭉 너는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너는 아직 어리고 날씨는 사납고 어버이들은 이미 기운을 잃고 내 손은 너무 희고 가늘고 기적이란 오늘날까지 있어 본 적이 없고 너는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래? 이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지금도 부모들은 자식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 있는데 시절이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 힘든 삶을 살아갈 이 아기가. 근데 이마의 시는 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운명이 너무 무겁고 힘들지만 이 운명을 내가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기야. 아끼는 나의 아기야. 뭐가 있을 거냐. 내일 너의 가슴 속에 한 떨기 붉은 장미가 피어 있을 텐데 그 이름을 나는 안다. 그 장미의 이름이 뭔지. 그거를 희망이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시는 너무 교과서, 우리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시처럼 되잖아요. 저는 그게 뭔지 말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아기의 나중에 지금 피어 있을 장미가 아니라요. 이 나중에 아기가 젊은 시절, 젊어서 가슴속에 피어 있을 이 장미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마는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름이 뭔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못다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